자, 이제 2020년 우리 소방직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1강 때 소방직 문제 유형들 분석했고요. 또 아울러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항상 하나의 정확한 정답, 객관적인 정답이라는 것 여러분도 함께 객관적 사고를 해주시고요. 좋은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과 표준 발음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미 전년도 소방직 유형과 그대로 유사한 의문의 변동이 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첫 번째 된소리 되기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군요. 우리 교체 중에서 된소리 되기 현상 또는 경음화라고 이야기하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시다시피 된소리 발음이 나는 조건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로 자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외적인 발음, 또 둘 다 인정하는 발음, 우리가 김밥인데 김밥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효과인데 이제 효과가 된 것처럼, 불법도 되고 불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발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수의적인 요소도 있어서 예외까지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잘 따지면 아주 쉽고 순간적으로 조건을 놓치면 틀리더라라는 거고요. 자, 적절한 1번은 아주 쉬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라고 했으므로 잡고에서도 잡의 비읍 받침이 여기에 보이네요. 그리고 고라고 하는 안울림 소리 계열이 만나서 결국은 잡고라고 된소리 발음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기억 받침 중에서는 먹고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소리를 듣고 이런 것만 있겠죠. 그래서 된소리 발음이 났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하지만 이제 틀린 경우들을 잘 보았더니 니은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간 받침이죠. 그냥 받침 니은이라고만 생각하며 손재 주니까 얘도 맞아요. 이럴까 봐 이제 2번이 좀 조심스럽죠. 간 받침이라고 했지. 이것은 명사인 손과 명사인 제주가 만난 일종의 합성어에서 된소리 발음이 나는. 예전에 2015년 개정된 이전인데요. 학교 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고 된소리 되기와 구별할 때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2015년 학교 문법이 개정되고 의문의 변동 부분에 이론이 바뀌면서 사이소리 현상, 된소리 되기 현상 이런 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된소리만 난 거예요. 자, 다만 역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일종의 울림소리 계열, 나라마음의 울림소리 계열, 기역, 디귿, 비읍은 동방신기, 안울림소리 계열이라는 이제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간 받침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신을 신고 그러면 어간, 기본형 단어의 니은 받침에서 된 소리가 났겠죠. 신을 신고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미음 받침을 포함하더라도 예를 들어 삼다, 그를 자식으로 삼다, 자 며느리로 삼았다 할 때 삼다 이렇게 이제 된소리 발음이 나는 거니까요. 어간, 니은, 미음인지 아니면은 어간, 어미 따지지 않은 채 기역, 디귿, 비읍인지 이런 조건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고라고 신을 신고라고 바꾸었어요. 자, 반면 갈등 그리고 먹을 것이 아까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먹을 것이라고 했을 때 디귿이 리을이라고 했지만 한자라는 조건, 얘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의 먹을 것하고 된 소리가 나는 것이 지금 리을이라는 위치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내려가야 되고요. 갈등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칡나무 갈자의 등나무 등자 따라서 이것이 한자거든요. 그래서 얽히고 설킨 것을 갈등 또는 알력 이런 게 이제 유의관계로 국가직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디귿 또는 시옷 지읒이고요. 조건에 의하면은 말살 이렇게 시옷과 함께 왔을 때 한자어입니다. 갈증 지읒과 함께 왔을 때요. 갈등 이런 게 이제 표준 발음법에도 그렇게 사례가 3개 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만 잘 확인해서 바꿔주고 안고 신고 아니면은 삼고 심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그대로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의 변동 문제였었고요. 답은 1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체 중에 된소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된소리 되기 말고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라든지 그리고 또 탈락에서도 자음군 단수나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냐, 더해졌느냐, 가냐,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들, 예를 들어 꽃잎,
나뭇잎 이런 것처럼 음절의 끝소리가 꽃잎 같은 경우 일어나고 니은이 첨가된 후 비음화까지 되는 단계까지도 이렇게 음운의 변동은 준비하시면 좋겠죠. 7번입니다. 자, 소방직이 가장 좋아하는 문법 문제, 문장의 짜임이 4년 연속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미 네모 속에 보이는 것처럼 안긴 문장과 그리고 우리는 이어진 문장의 차이. 물론 이제 안긴 문장은 속에 들어있는, 전체 문장은 아는 문장. 그래서 절로서 문장 속의 문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5개의 절이 있는데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라고 우리가 100% 똑같이 했고요. 자, 우리 기억하고 있는 명사절 그러면 뭐가? 미음, 기 딱 2개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포함한 명사형 전성 어미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리을, 지라도 이런 특이한 형태들에서 어떤 우리가 어미의 형태로서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미음, 기 이제 딱 2가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자, 관형절 같은 경우에서도 니은는 리을던이라고 했었던 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관형절이 있다 할 때 관형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있는 관형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봄이 오 기에서의 기의 명사절이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니은는 리을던 그녀가 되겠죠.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가 아니죠. 그는 떠올린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주체는 그녀가 되는 거죠.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러나 우리는 관형절하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 나머지들을 보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 기의 명사절은 맞았지만 누나는 마음이 넓다의 서술절이고요. 그는 키가 크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와 같은 서술절이겠죠. 절 표지가 없고 주어가 2개인데 서술어가 하나처럼 보이는 그러나 서술절이 됩니다. 자, 니은는 리을던에서의 입을에서의 옷을 꾸며주는 관형절이 꽃이 활짝 피네 관형절과 둘 다 관형절이네요. 니은는 리을던 최연수시 관형절에 니은의 조건은 맞았지만 기억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자, 그가 범인 임에서도 미음기에서의 명사절 맞지만 얼굴이 예쁘게 개도록 없이도록게 부사절이죠. 부사절 하면 딱 3가지 없이도록게 없이도록게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하고 있다면 제 수업을 충분히 들으신 거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사절 없이도록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 맞고 하나 틀린 예들이 지금 섞여 있었지만 예문 8개는 지금 다 좋은 거죠. 절에 해당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의 문장 안에 절이 여러 개 들어있을 수도 있었던 것도 우리 공부하기도 했네요.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절이 3개, 관형절이 2개, 그리고 명사절이 하나 이런 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자,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확실히 소방직은 그렇게까지 복합적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단편적인 하나 딱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상의 특징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특히 고대 소설에서는 즐겨 나오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단순한 전지적 작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많이 묻는 게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형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틀린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번 시험에도 보니까 부정형 문제가 12문제, 즉 절반 조금 넘어요. 원래 많으려면 막 16문제, 17문제 이렇게 부정형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절반 조금 넘으니까 어떤 유형으로서의 특징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3, 4번 중에 하나, 긴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보아도 변사또의 생일잔치, 거지꼴로 나타난 이도령. 그런데 원래 이제 거지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생일잔치라서 변사또가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도 온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지만 관리가, 온봉이라는 관리가 오라고 해라. 같이 그냥 밥이라도 좀 줘라. 거지지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도령이 한시를 짓게 되잖아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라 이렇게 하면서 가렴주고를 이제 비판하는 한시를 짓고 뒤에 암행어사 출두 이후에 허둥지둥 도망가는 이런 이제 해학적인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했지만 정말 일도 관계가 없어요. 뭐 식는데 시간이 좀 아까울 정도로 생일 잔치까지만 나왔는데 갈등이 해소될 리는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서 좋아.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내 도둑질을 내가 할 테니 오라는 너가 받아라. 너희들 다 이제 다 구속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도령이 속으로 한 거죠. 자, 이 상황이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성 단계로 말하면 발단 전개, 발단의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지금 여기는 생일잔치가 가장 갈등이 최고죠. 춘향이 죽을지 말지 지금 상황이 어떨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죠. 하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의하면 갈등이 해소되었겠죠. 그래서 결국 갈등의 최고조와 갈등의 해소 장면. 이제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바로 나다 이러면서 이도령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딱 드러내기는 그 장면이 이제 갈등의 해소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번, 2번은 이제 알겠고 특히 아까 2번처럼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있다고 제가 바꿔 놓았고요. 해소가 아니라 고조로 바꾸어 놓았고요. 자, 그 이외에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면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런 것은 내면 심리죠. 내면 심리. 또한 반면 아까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어찌하니 명관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 후 이것은 2번과 다른 이야기라고 했어요. 논평했다는 것과 그냥 심리를 제시했다는 것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하는 것은 지금 2번에 해당하는 거고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렇게 등을 밀쳐냈던 어떤 사령을 이제 질책하는 거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수사법 자체도 사실 반어법이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말을 건넸을 때 이것을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거의 아예 우리는 관용적 표현처럼 외우고 있죠. 홍길동의 심리를 나타내면서 또한 길동이 집을 나서면서 이제 서술자의 논평 어린아해 길동이 집을 나서니 뭔가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탁 끼어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2번, 4번은 보편적인 고대 소설에 잘 나오는 그런 말들이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9번, 11번 무려 3문제나 연결된 정철의 송민곡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송민곡 하면 최소 3가지. 첫 번째 주제는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거의 고정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두 여인의 대화체, 이게 거의 암기처럼 가야죠. 두 여인의 대화체. 그래서 3인곡과 구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자, 주제 연군지정은 관동별곡에도 일부 나오고요. 또 3인곡, 송민곡 또는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고려 가요를 포함해 주제가 연군지정이죠. 아예 통일해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두 여인의 대화체라고 했어요. 다만 이것은 작품 소개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한 거죠. 선녀였는데 윗세계의 옥황상제의 총애를 받던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친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친구야 그래 너가 죽어서 지는 달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굳은 비가 되어서 가까이에서 님 적셔줘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송민곡이고요. 국문학의 역시 가사의 최고, 백미라고 꼽히는 또 순우리말의 사용이 탁월한 정철. 바로 정철은 지금 송민곡도 나오지만 뒤에 훈민가라는 시조와 한자성어 연계 때 정철이 또 나와요. 정철 윤선도는 항상 우리 문학의 기본이라는 걸 생각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9번 이제 적절한 것이었고요. 역시 아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 긴 3, 4번이 많았다면 적절한 것은 1, 2번부터 약간 짧은 1, 2번부터 또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다행스럽게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 그래서 두 여인의 대화체라고 우리가 지금 외우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아 이런 분이 있다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각시님 달보다는 각시님 하면서 여성 화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친구에게 여사친이에요. 여친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둘 사이 여자들 친구라서 그래서 친구야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너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막 너무 힘들어가. 친구야 각시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달보다는 비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유일한 함정이죠. 맞다고 했어요. 그러나 님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주제를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일부에 숨어 있는 것, 물론 진달래꽃은 표면적인 건 아니고요. 가시리 같은 거.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거는 원망이 돼요. 좀 서운한 원망을 말하죠. 허난설원의 규원가처럼 아니 이렇게 서울의 장안에 놀기 좋아하고 경박한 남자를 어찌 내가 원통스러운 업보로 만나서 내 인생이 기구하구나 이러면서 제목 그대로 규원가, 원망이 있어요. 그런 건 가능합니다. 진달래꽃은 원망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냥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려다 속으로 그냥 참는 거니까요. 여기도 1번 원망의 X. 특정한 시어의 반복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빈낙도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것은 주로 조선 전기 아니면은 어떤 양반들이 그냥 자연에서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안빈낙도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만족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안빈낙도입니다. 자, 4번도 자연과 속세 대비 없고요.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 특별히 없습니다. 역시 3, 4번이 다 비슷하네요. 자연 속에서의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내용에 의한다면 해석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이네요. 그러면서 또 구름뿐만 아니라 안개는 무슨 일인가 가려 있다라는 것, 또는 산에 올라갔는데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이 뒤에 문제로 나오죠. 또 물가에 갔지만 역시 바람과 물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이 총 4가지 정도 항상 묶어야 합니다. 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전령사가 지금 오지 않았다는 거, 사공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10번 세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그대로 밑에 문제 바뀌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자, 사공인데요. 자, 사공은 도와주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해석을 송민곡 당연히 전문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장면 중에 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라는 말은 사공이 없다고 했죠. 사공이 지금 알고 도와주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사공이 없다고요. 전령사, 님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요즘 같으면은 어떤 우체부여도 좋아요. 편지 님에게 혹시 온 거 없어요? 근데 사공이 없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등기우편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배만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공은 좋은 거죠. 사공은 좋은 건데 없으니까 안 좋은 거죠. 배는 원래 좋은 거죠. 빈배만 있으니까 안 좋은 거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꿈에서 님과 재회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네요. 꿈속에서 원래 님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뒤에 문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송민국의 엄청 중요한 방정 맞은 닭소리. 따라서 방정 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말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원망하는 거죠. 또 원망하네. 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닭을 원망하는 거예요. 새벽에. 뒤에 문제로 가니까 밤에부터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낮부터 님의 소식을 알려고 돌아다니다 밤이 되었고 풋잠을 얼핏 들었는데 결국은 새벽에 닭 우는 소리에 깬 거예요. 님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어요. 원래 일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꿈에서 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X.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말하려는 찰나의 방정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말았다. 허탈하구나. 황당하구나. 님이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죠. 자, 꿈에서 님과 재회한 것 맞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 속에서 보면 밤에 님과 함께 이제 이 밤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 오늘 또 다시 하루가 지났다. 이런 게 지금 보고요. 자, 그리고 모처의 모첨, 즉 그러니까 초가의 처마를 말하는데 밤중에 돌아오니 밤. 아까처럼 닭소리에서의 새벽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야 되겠죠. 밤에 닭이 울 수 있죠. 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낮에 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새벽에 닭이 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로 보면 됩니다. 아까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오늘 또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라서 아까 우리가 바람을 묶어내게 했으니까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4가지.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여기 다 있죠.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 있지만 그러나 3번의 1홀은 바로 여기인데요. 해와 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천이 어두우니 해와 달을 볼 수가 없다. 해와 달 보고 싶었겠죠. 특히 고전에서 나오는 해와 달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이죠.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유일무이하고 하늘에 떠있고 밝게 비춰지면 거의 고전에서는 해와 달이 그냥 단순 자연물이 아니라 임금을 상징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송민곡이었습니다. 자, 세 문제였는데요.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한 번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입에 붙어있는 말이 한 번만 뜨겁게 하자. 한 번만 열정적으로 제대로 하자입니다. 그러면은 표면적인 어떤 고전의 글씨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가사 최소 6편 정도, 후기가사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중요한 작품들을 제가 해석도 해드렸고요. 설명도 이론 시간에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2, 13번 역시 연계되어 있는 이제 두 문제인데요. 하나의 고쳐쓰기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화법과 장문의 윤리라는 말이 뒤에 제목 문제로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과 끝만 보아도 이미 이 글의 제목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글을 쓰더라도 표절 안 됩니다. 함부로 옮기는 걸 전제라고 하는데 아이의 제자입니다. 옮길 제자. 함부로 옮겨도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장, 축소, 왜곡 뭐 이런 거 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용하고 인용을 했으면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표절이라는 것 그런 기준이 별로 없을 때 뭐 대학 논문 같은 거 많이 막 비슷하게 짜깁기라고 하잖아요. 짜집기 아니에요. 짜깁기 해서 우리가 쓰게 되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명시하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허락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출이냐 생략이냐 그랬지만 결국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원래 제출은 내는 거고요. 생략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뒤 내용을 보니까 인용의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는 거죠. 분명히 밝힌다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명시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명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제출이 아닙니다. 끌 제자, 생략 아닙니다. 한자로 제가 바꾸어 놓았고요. 자, 이제 맞는다면 그것을 명시라고 해야 되겠죠. 인용의 출처를 명시까지 한자 보이죠? 분명히 보여주는 것, 보일 시자를 써서 명시해야 된다. 출처를 명시한다라고 하죠. 자, 반면 나머지는 보니까 뭐뭐 하기 위해 그러면은 당위적인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음으로가 있었기 때문에 병렬적인 시작 우선 다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요. 자, 리을에서도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키고 준수라고 아까 나왔는데 이미 지키는 것이나 준수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준수에서도 역시 따를 준자 지킬 수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준수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된 것을 하나 없애라라는 나머지의 설명과 모두 일치합니다. 자, 고쳐쓰기라는 방식으로 나왔고요. 정답이 되었던 것은 적절한 단어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한자가 표면적으로 한자의 도금이냐 아니면은 표기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자 어를 아까처럼 제출, 생략,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명시 이런 숨어있는 한자까지도 포함하여서 아까 우리는 명시라는 단어로 고치기로 한 거죠.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제목 다 했으니까요. 놀랍게 첫 단락부터 시작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까지 나온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화법과 장문의 윤리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윤리 의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화법 말을 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말했다, 어떤 글에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걸 정확하게 밝혀줘야 하겠죠. 자, 이제 14번, 15번입니다. 자, 박완서의 사랑의 입김이라고 하는 글의 종류상 수필입니다. 실제 이야기라는 이야기고요. 박완서라는 여류 작가, 원래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 당연히 소설도 쓰고 수필도 썼겠죠.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1, 2, 3 연작 소설도 있고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베스트셀러로도 제목으로 유명한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도 있었고, 장편 소설로서의 성장 소설 나목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목에 사랑의 입김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사랑의 입김, 즉 사랑을 또 원관념이라고 보고 입김을 불어주는 보조관념인 은유법이죠. 은유법. 제목 자체가 은유법이네요. 사랑의 화살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원래 이게 200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하다라는 거죠. 다만 그냥 생소한 건 아니었고요. 이 작품이 EBS에도 수록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개정교과서인데 신사고라는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뭔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작품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글씨도 작아요. 우리 이제 글씨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화면에 띄워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기출문제가 있을 거로 보고요. 공개된 문제, 소방직 문제니까요. 근데 그 전년도 2019년도에도 보면은 2008년도 작품이었던 성석재의 선물이라는 수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 수필 길게 준 방식이 지금 똑같아요. 두 문제씩 준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소방직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다음에도 이렇게 수필의 긴 두 문제가 나올 거냐. 그렇게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엔 아마 현대 소설이 나올 거예요. 수필 이렇게 계속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요. 조금 길고 생소할지라도 인물 동그라미 치면서 가자라는 거죠. 수필이니까 편하게 읽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서술상의 특징. 아까 우리는 어디서 했어요? 고대 소설 춘향전에서도 긴 흐름 보기로 했죠. 자, 이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아까 했네요. 적절하면 뭐라고요? 1번, 2번. 적절하지 않으면 긴 3번, 4번 이런 거 분명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는 딱 두 가지. 옛날에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입김을 불어주면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랑의 입김이 있었다는 거죠.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주면 그 뜨거운 음식도 좀 덜 뜨거운 것 같고 상처 나서 막 무릎 같은 거 우리가 막 피가 나고 까져서 막 다치고 그래도 호 입김 불어주면 좀 덜 아픈 것 같고 이렇게 했었던 사랑의 입김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바로 오늘날은 현대사회에 와서 굳이 입김을 불어주지 않는 부모도 많고 왜냐면 이제 상처 났어 그러면 요즘에 뭐 하겠어요? 저기 연고 발라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애지중지하죠. 근데 이제 크면서 그런 게 조금 덜해지고 이런 건 물론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어떤 기계화된 세계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결국 예전과 다른 그런 소소한 정이라는 게 이제 조금 적어지는 흐름도 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바꾼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주제의식. 물론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안타깝다. 이런 거죠. 안타깝다. 그런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어떤 행복의 입김들이 예전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없구나. 사랑의 입김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냥 잔잔한 수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번은 이런 걸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하죠. 내부 이야기가 있고 외부 이야기가 있는데 더구나 반복적 교차라고 했지만 이런 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이라면은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이 있긴 해요. 동일한 작가 박완서가 쓴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드기 곱단이 사랑 이야기 하다가 또 현재 나오다가 또 그 당시 곱단이 만드기가 이랬었지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이러면서 액자가 아내와 바깥의 이야기들이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긴 합니다. 액자 구성이고요. 자, 3번은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없어요. 특별히 그냥 옛날에 우리는 이랬다는 거고요. 또한 성격이 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4번도 또 교묘하게 함정을 줬네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시대가 변했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것뿐이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 춘향전에 의하면 이제 변사 또 막 도망가고 이놈아 너 거기 서라 암행어사출 이런 건 인물과의 갈등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야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없어요. 실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났다면 떠오르는 것 중에는 동백꽃 같은 거, 김유정 소설, 나와 점순이 그리고 닭싸움을 매개로 한 그런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것이 약간 표면적인 갈등처럼 보이는 그런 해학적인 갈등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15번 이제 입김으로 적절 안 읽어도 우리가 지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한 번 더 답은 3번, 4번 중에 3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안 읽어도 알죠. 지금 벌써 사라졌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어떻게 더욱 인정받고 있겠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꿉시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왜? 변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허전한 걸 오히려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입김 불어주세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 입김을 불지 않았다고 서운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약 어디 있지? 엄마 약통 약 바를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호흡 불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라면 그런 어머니, 할머니들의 입김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까처럼 이야기지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4번에 나와 있군요. 어머니의 입김, 사랑의 입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역시 시간으로 충분히 여유만 있다면 읽는데 부담 없고요. 푸는데 부담은 없어요. 단 그냥 뭐든지 읽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글의 종류든 내용이든 상관없이. 네, 그런 것부터가 좀 재미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페이지에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한 1000자가 넘는 긴 글이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한자성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난도라고 정말 볼 수 있느냐인데 고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한글이 없다는 거. 다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훈민가, 연시조 다 알고요. 그리고 이미 오륜 중에 포함되어 있는 1, 2, 3, 4 읽을 수 있겠죠. 그래, 제목에서부터 교훈적인 게 느껴지네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훈민정음이었던 것처럼 백성에게 교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을 줬어요? 유교적 교훈 중에 이고진 저 늙은이. 즉 이때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인분이라는 말이지 비하의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죠.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진 힘들게 많은 짐을 들고 가는 저 할아버지, 노인분이시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짐을 풀어 나를 주세요.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겁겠습니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십니까? 이렇게 이제 서리법을 통해서 결국은 무거운 짐 들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죠. 특히 관동별곡대 시대, 바로 정철의 나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갔을 때 바로 그때 쓴 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 보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민중들, 평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철이 실제 진짜 도와줬는지도 모르지만 정철의 마음으로는 그런 애민 정신으로 고생하는구나. 내가라도 가서 들어주고 싶다. 사실 우리도 아까 사랑의 입김처럼 어렸을 때 딱 버스 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딱 오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앉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자야죠. 이렇게 음악 듣고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외면하잖아요. 안타깝지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이라면은 정철의 마음이, 그리고 유교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어떻게? 장유, 유서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원래 주제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노인에 대한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노인에 대한 경로 자체가 결국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륜, 사실 지금 1, 2, 3, 4에 수록된 게 전부 오륜이잖아요. 3강 오륜 중에서 다 유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시인이가 있어야 된다는 붕우유신도 이제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사실 현대사회에는 잘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최고의 병폐이자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이 문제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나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른이 시키면 따라해야 되고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그걸 무조건 우리가 저항하라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순응할 수는 있지만 순종할 필요는 없죠. 복종할 필요는 없어요. 자, 장유, 유서. 예전에는 유교적 가치였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군신유의, 부부간에 나누어야 한다. 나눌 별자를 말하면서. 그래서 원래 예로부터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한자성어가 뭐예요? 밥상을 눈썹에 맞춘다라고 했던 거한 재미라고 했던 거예요. 예전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간 강요된 성질이 있기도 하지만 오륜이라는 게 이 작품에 의하면 경로사상을 주제로 했던 장유유서입니다. 물론 한글로 제가 이렇게 바꿔드렸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추세는 한글 없이 나오는 추세라고 하는 것,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질서가 있다입니다. 자, 이제 17번, 18번 세 편의 시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철의 훈민가를 포함하면 이번 소방직에서는 시조만 4편 나온 거죠. 또 송민곡이라는 가사 문제만 총 3문제 나왔죠. 자, 이렇게 문학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도 2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원천석입니다. 이방원의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고려 말 문인으로서 이성계에게 협조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무상감의 원래 시조로도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려의 궁궐터를 이야기했던 만월대. 고려의 궁궐터인 만월대도 이제 추초로구나. 다 사라지고 없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는구나. 이렇게 무상감을 이야기하던 그 시조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비슷해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가 누가라는 주격으로는 해석이 돼야죠. 굽다고 하던가. 구필절개였다면 눈 속에 풀을 얻겠느냐. 아마도 세한고절, 즉 추운 겨울에 홀로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은 너 대나무뿐인가 하노라. 자, 이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원천석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대나무인데 지금 하도 정말 이성계 일파가 막 판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잠시 뭔가 뜻을 약간 접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변절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엄청 추우면 어떻게? 아니 두꺼운 옷 입어야 되잖아요. 추우면 잠시 집안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남들이 아니 너 원천석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할까봐 눈 맞아. 이성계 일파의 저런 막 횡행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잠시 휘기는 했다 내가. 잠시 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보고 굽혔다고 하지 말라. 나는 절개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신의 충신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약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너키의 세안고절 잘 나옵니다. 네모너키의 대나무 소재 그대로 가야죠. 우리는 사군자로 시작하는 메란국죽 중에 대나무잖아요. 항상 뭐 휘어지지 않겠다.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원천석의 말에 의하면 잠시 휘어지긴 했다. 하지만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했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굽힌 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실제 또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죽었으니까 협조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멋진 사람이었겠죠. 원천석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절로 끝나는 세 개의 한자성어 그리고 세 개의 소재가 있죠. 아까 일단 메란국죽의 사군자를 떠올려 보았을 때 매화를 나타내는 아치고절, 은은한 향기, 빙자옥질에 같은 말입니다. 또는 국화에서의 서리에 오만하게 가을에 피는 국화를 황국화, 가을의 국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과 관련되면서 오상고절, 서리상자를 써주면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서리에 오만하다. 그래서 국화가 피었다는 거예요. 오상고절. 마지막 대나무의 세한고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워낙 황진이의 시조 유명하죠. 동짓달 긴 밤을 허리를 베어내요. 봄바람 이불 안에 넣었다가 님이 오시면 굽이굽이 펴리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미 이제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오면은 함께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게 유명한 이유가 발상 때문에 유명하죠. 이 작품의 발상은 바로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했다.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했다라고 아예 완벽한 말로 나오죠. 이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추상적 시간이라는 것은 본디 24절기, 그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달이라는 거예요. 기나긴 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긴 밤이라는 시간인데 어떻게 한 허리, 밤의 허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불 아래 넣어요? 님이 오면 어떻게 펴요? 이런 것들을 마치 물질처럼, 사물처럼 표현한 거죠. 옛날 같으면 이불 안에는 아버지들의 그런 밥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따뜻하게 아랫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의태어 두 개를 통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펴리라 이런 것도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님에 대한 그리움 또는 기다림 그리고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한 발상 말이죠. 자, 세 번째 대표적 사설시조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설시조의 성질을 설명할 때 양반에 대한 풍자 그러면서 희화화 뭔가 비꼬는 거 이런 게 많다고 하는 서민문학으로 평민문학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조선 후기에. 그래서 우리 딱 세 개의 소재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 물고 도우미에 치달아 앉아 건넌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다. 송골매가 떠 있었다는 거예요. 백송골매 알죠? 그래서 혼자 쫄아서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라 훌쩍 뛰어내렸다 도망가다 도움 아래에 자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망신을 당한 거예요. 먹이사설에 의하면 지금 파리는 힘없는 백성, 파리보다 두꺼비는 양반인데 약간 지방관리, 큰 양반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 낮은 신분의 양반. 그런데 더 큰 백송골이
송골매가 떠 있으니까 혼자 쫄아서 도망가다 엎어졌다는 희화화,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두꺼비는 엎어졌는데도 파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멍들 뻔했어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자성어 허장성세, 다시 두 글자로 허세라고 한다고 했어요. 괜히 망신을 당한 건데 백성한테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웃지마 이것들아, 이거 있잖아요. 웃지마 이것들아. 나나되니까 이 정도지. 다행스럽게 나나되니까 이 정도지. 남들이었으면 이거 다 멍들었어.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파리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혼자 쫄아서 도망가다가 엎어졌지. 라고 우리는 사실 비꼬고 싶은 거죠. 다시 양반의 허장성세 풍자입니다. 자, 세 편의 작품 모두 설명하는 한 문제였고요. 적절하지 하지 않은 3번. 제 제자 중에 이제 일행직 제자인데 그냥 소방직 시험 한번 본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이 없어요. 소방직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른 직렬에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전공 과목 때문에 달라요. 어떤 필수 과목만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았다는 건데 다시 그분이 95점 받았어요. 제 제자가. 근데 이걸 하나 틀렸더라고, 안타깝게. 하나 틀렸는데 이걸 틀렸는데 고난도는 또 아니었어요. 딱 하나를 지금 헷갈린 거예요. 종장인지 중장인지 말이죠. 우리는 시조를 이야기할 때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으며 3장 6구 45자로 되어 있으며 3, 4, 4, 4조의 사음보이며 종장의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여기에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이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종장은 마지막 종이죠. 끝날 때 종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끝나면은 영어로는 the end고 그걸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종극이라고 하죠. 연극이 끝났다. 종료되었다. 영화가 끝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길어졌다라고 하는 사설 시조는 중장이 길어진 거지 종장이 길어진 게 아니죠. 다는 그대로, 두세 번째는 그대로고요. 두 번째 줄만 이렇게 길다는 거죠.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는 것이 바로 사설 시조였어요. 자, 나머지 중심 소재 대나무 했고요. 님과의 재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 맞고요. 종장의 첫 구의 음수의 제약인 삼음절 세 글자로서의 아마도 또는 여기에서도 어로님 이렇게 모처라 이렇게 음절이 세 글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시조의 기본 형식만 알아도 맞을 수 있었던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는 사설 시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칠판 보시면 3번을 이렇게 바꿨어요. 종장이 아니라 중장이라고 말이죠. 4번에는 종장이라고 나왔으니까 글자를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적절하지 않은 3, 4번. 100% 아닙니다. 확률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 10초라도 줄일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으면 긴 3, 4번. 그냥 무조건 다 3, 4번이 아니에요. 조금 긴 3, 4번. 그리고 적절하면 1, 2번부터. 자, 18번입니다. 아까 그래서 해석 문제를 고난도라고 보았다면 아예 해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시조 몰라요. 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해야 된다니까요. 이론서에 있는 거라도. 저랑 공부한 거 다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까처럼 모처라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더라도 뭐 목이 터져라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다행스럽게도 허세 부리듯이 말하는 거야. 웃지마 이것들아.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나나되니까 이 정도지. 이렇게 괜히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박지원의 호지라고 관련이 됐죠. 호질에서도 북곽 선생, 위선적인 북곽 선생이 백성들에게도 또 큰 소리 치는 허세 부리는 장면이 마지막에 변명하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짜 많이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고전어휘 80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고전어휘 80, 그 부분만 보아도 해석할 거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아까는 제목이었는데요. 지금은 화제네요. 똑같습니다. 무엇이라는 거죠. 화제라는 게 토픽이고 토픽은 what, 무엇에 해당하는 건데요. 무엇이면 반복적 주어겠죠. 이 글의 반복적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첫 단락만 보시면 안 돼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화가가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그의 창작 기법이 대페이지망. 그랬더니 이 글에서 시종일관 이어지는 것이 대페이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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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페이지망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것은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였을 수 있지만 그의 생애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초현실주의 화가였는데 바로 그 화가가 했던 대표적인 기법,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뒤에 쭉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관심을 끌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특히 마지막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뭔가 신기하고 해부하면서 특이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최근에 어떤 우리에게 인식을 일깨워 준다라는 의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관심부터 마지막 의의까지의 정답 4번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의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죠. 장점이죠. 좋은 점이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묶었을 때 되게 주제 또는 제목, 화제로서의 대부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 실제 관심과 가치, 관심과 의, 관심과 좋은 점 뭐 이런 거죠. 무엇이 바로 그 화가의 기법인 대페이지망이라는 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 예술 제재였고요. 뭐 보통 초현실주의 그러면 우리가 이상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하현대 시로 보면 이상의 오감도 같은 그럴 때 초현실주의. 다다이즘하고 우리 문학사에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현대시가 한 문제 나오긴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엄청 쉬웠던 문제의도 표현 기법입니다. 자, 표현 방법 하면 생각나는 숫자 있던가요? 3가지. 3가지 하면 뭐예요? 원래 1. 수사법, 2. 감각적 표현, 3. 감정이입법.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공감각 같은 거 물기도 한다는 거. 어떨 때는 감정이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수사법이고요. 자, 수사법 하면 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3대 수사법. 그래서 3대라고 했을 때 비유법 또는 강조법, 변화법. 또 비유면은 또 3대 비유라고 하는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 이제 그 외에 나머지 한 20여 가지의 수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건 뭐예요? 바로 역설과 반어를 구별하는 강조법의 하나입니다. 변화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도 되는데 살짝 변한 거죠. 근데 아직도 반어와 역설을 헷갈려하는 분들, 그중에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또 이육사의 절정의 구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과 강철은 둘 다 마이너스 시련, 차가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련은 오히려 희망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 같으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벌써 이런 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역설법을 다른 말로 모순어법이라고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요. 모순형용, 어쨌든 모순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창과 방패,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시련이 희망이에요. 시련은 시련이지.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힘들지? 그러면 다음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 힘든 건 오히려 희망이야. 선생님, 제가 최근에 누구 막 사기당했어요. 잘 됐네. 뭐예요? 왜 잘 됐어요? 다음에는 사기 안 당할 거잖아. 다음에는 이제 누가 좋은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이제 알잖아. 그래서 좋은 거야. 약간 역설적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속에 분명 진리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으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바닥이에요. 잘 됐네. 바닥인데 힘들어?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어서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설법만 한 30여 가지. 그 중에는 정말 이육사의 절정이 항상 들어가요. 그 외에도 소리 없는 아우성의 모순. 다시 외로운 황홀한 심사의 모순. 찬란한 슬픔의 봄의 모순. 여기처럼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순. 정작으로 고와서 서로 오래 모순. 이 모순이 다 역설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의 반대인 또 적절하지 않은 3, 4번 진달래꽃이 나왔고요. 사실은 겉으로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막 이별하는 상황인데 떠나는데 하나도 안 슬퍼 이렇게 하지는 어렵잖아요.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런 거예요. 저 눈물 안 흘릴래요. 눈물 안 흘릴래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반어, 모순되는 걸 역설이라고 했죠. 역시 반어를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해서 어떤 표현상의 아이러니 중에 제일 흔한 것은 비꼴 때 하는 거죠. 잘한다, 잘해. 잘났어, 정말. 이런 게 이제 반어의 대표 사례. 아니면 우리 문학으로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부터 또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 먼 후일 당신이 와서 물으시면 잊었노라. 성도 이름도 잊었노라. 사실 안 잊었어요. 근데 그냥 겉으로만 잊었어. 너 다 잊었어. 이렇게 말하는 반어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역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내가 그대를 사랑하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했던 우리는 3대 반어라고 제가 역시 다 강조했던 겁니다. 역설 반어 구별하는 것은 자, 이거는 정말 고구려 동굴벽화에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수렵도 옆에 있을 만한 문제. 왜? 쉬우니까.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역설에 고와서 서러워라의 모순이 님은 갔는데 안 갔어. 갔는데 안 갔다는 게 뭐예요? 갔지만 나는 안 떠나보냈다. 내 옆에 계신다라고 믿어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려는 건데 어쨌든 갔는데 안 갔다고 했으니까 모순되죠. 또는 찬란한 슬픔까지 말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역설도 많다고 했어요. 작은 거인. 작은데 거인은 아니죠. 어린이는 어른의 뭐 아버지 뭐 이런 것처럼 모순되잖아요. 아니면은 겨울인데 추워 죽겠는데 뜨거운 겨울. 열정적으로 겨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겨울. 모순되는 표현이잖아요. 원래는 추운 겨울이어야 되니까. 또는 그 이외에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거와 카리스마라는 건 약간 안 맞는 거, 모순되는 거, 성질상. 강한 카리스마 원래 이래야 되니까 이런 걸 보통 여성들의 CEO라든지 뭐 너무 우리가 막 거칠게 안 해도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다 역설이 됩니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시고 문학 작품으로 또 시험 문제로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방직 20문제를 정말 200문제처럼 풀어보려고 했고요. 또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과목을 정리하고 끝내고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다른 과목에도 다 이어지는 순기능들이 있어요. 확장적 순기능, 국어에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상 이야기지만 우리 소방직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명예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거, 소명의식이라는 거, 뭐 다른 직렬도 다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지만 정말 존경받는 직업으로서의 우리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하십니다. 살신성인의 그 마음들, 목숨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을 기원하며 멋진 소방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이제 2020년 소방직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있었습니다.